자, 일단 설화 각종 논란이 있었죠.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혁신안을 내놓고 활동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고 거의 무력화. 그다음에 예. 현역 의원들 가운데 평가 점수 떨어지면 공천에서 불이익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혁신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 혁신을 느닷없이 출범을 시킬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꾸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라. 네. 정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의 지업자도 모르는 김은경이라는 이 법학자를 느닷없이 혁신위원장을 모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네. 이래경 다음에 등장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래경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분은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이분이 또 등장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섬찟한 말을 했는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우리가 뼈를 네. 깎는 각오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거의 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위원장의 입에서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혁신을 할 것이다 하는 예감을 줬는데 결국은 그 뒤로 이제 설화를 계속 빚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이 돈 봉투 사건을 두고 본인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에 관해서 어떤 선입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건 검찰이 마치 조작을 한 사건이다 하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조작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큰 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단 그랬죠. 말이에요. 이 돈봉투 사건은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나는 사안인데 그 사안을 놓고 그런 설화를 빚더니만 끝내는 자기 중학교 다녔던 아이 그때 물었던 얘기 여명이 많이 남은 사람이 투표권을 많이 행사될 거 아니냐. 네. 그게 참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이른바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안 된 분이 어떻게 정당의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였는데 어떻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혁신을 해체해라 이 얘기가 막 빗발처럼 쏟아졌고 네. 혁신이 자체가 민주당의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끝내는 혁신위를 아마 해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내놓은 것이 원래는 이제 8월 말 가까이 돼서 이 혁신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혁신안이란 걸 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기존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이 권리당원 그리고 이제 대의원 그리고 일반 당원은 5%였죠. 그다음 여론조사 네. 25%. 이렇게 배분이 돼가 된 것을 대답시 이분이 앞으로 당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를 한다.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또 거꾸로 보면 당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들이 결국은 앞으로 당대표 선출에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개를 위한 그러한 당헌 개정이다. 네. 그런 식의 혁신안이다. 이렇게 비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아니냐. 그래서 강성 지지층 후보만 당선이 된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는데 예.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뭔가 하면 하위 20%를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하위 20%를 딱 선정을 해서 20%를 감산을 하도록 네네. 표를 받은 데서 20%를 깎도록 했는데 그것을 30% 선정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면서 예. 맨 하위 10%는 무려 40%를 감산을 하고 네네. 그 위에는 30%를 감산하고 차등적으로. 예, 예. 마지막 차등적으로 이제 20%를 감산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말들이 있겠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기존 30%는 거의 국회의원에 다시 공천을 못 받는다. 이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이 자신들만의 어떤 당권 장악 프로그램을 지금 네. 가동한 것이 아니냐. 예. 결국 이것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이런 예. 개혁 아니냐. 네. 이건 아니다. 결국은 개딸들의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기다가 또 하나 이 혁신위가 불을 찌르고 떠났습니다. 뭔가 하면 이 다선 의원들은 이제 용퇴를 해라.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예. 복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이 지목을 한 분이 딱 네 분이에요. 네.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그리고 친정배. 네. 이런 분들도 좀 단념을 하시고 용퇴를 하시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선 의원들이 다 용퇴를 하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의장감부터 아닌 말로 그 상임위원장 감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주로 보통 삼선부터 상임위원장 예, 하니까요. 뭐 네. 재선도 그 상임위원장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네. 주로 삼선들이 상임위원장을 많이 맡지 않습니까? 네. 당에는 아주 원로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인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인들 이 중심이 돼서 당이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초선입니다만은 이러니까 당장 그 혁신위에 대해서 이 당에 붙은 불을 끄라고 진화하라고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방화만 했다. 아니 세로화만 빚었다. 이 화자가 다 들어가는데 자. 세로화 할 때 화자는 다른 화자입니다. 변호사님, 그럼요. 지금 뭐 최고위에서도 격렬하게 반으로 갈려서 반발하고 있는데 뭐 고민정 위원 또 서은숙 위원 다 얘기가 다른데 오히려 당내 내분만 커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 당은 지금 어차피 가야 될 길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네.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장 8월 17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검찰이 이 백현동 사건에다가 지금 이화영 재판이 한 번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마는 이화영이 했다는 그 진술 번복된 조서, 그걸 그 법무부인 덕수에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여기는 증거로 부동의한다 하고 퇴장을 해버리는데 네. 판사가 재판장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화영 피고인에게 당신은 이 그 증거 인부서를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확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화영은 나는 전혀 그런 소리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증거 인부는 다시 새롭게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철회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태 변호사가 들어가서 한 짓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언론들은 그 많은 언론이 결국은 이화영보다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변호인의 일 아니느냐 이런 식의 네. 그 질타를 기사뿐 아니고 신문 사설에도 막 쏟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화영 진술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쉽게 말하면 김성태가 이재명의 대북 비용 항복 이 비용. 300만 네. 불을 대납을 했는데 그것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알고 있었다. 도지사 시절에 알고 있었다. 이 사실도 확인이 된다면 네. 이재명 그 대표로서는 이 백인동 배임죄에다가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이 뇌물죄, 이건 직접적인 네.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뇌물죄 두 가지 죄책을 쓰기 때문에 아마 9월 초에 그 영장 청구가 된다면 네. 이번에는 특히 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판사 앞에 가야 될 것이고 영장 실질 심사를 야당 제1야당 대표가 받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이제 온 국민한테 노출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는 이재명 대표의 기대처럼 뭐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느냐. 그럼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변호사님은 왜 그런가 보시는 하면 거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 지금 연관되는 거의 모든 혐의 사실은 언론들이 네. 검찰보다 오히려 앞서서 더 많이 추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그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선우 그 대변인을 시켜서 한 말은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자꾸 나를 옥죄다. 이재명 대표를 옥죄다.
결국은 정권의 잘못을 이게 그걸 갖고 감추기 위해서 정적 제거를 지금, 해보자.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네.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다면 그럼 뭐 그것이 인장이 기각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범죄고 이것이 이 정치범도 아니고 일종의 잡범이라면 그리고 그 형량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들이라면 뭐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시킬 여지가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네.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끝까지 피하고 싶겠지만 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 의한 이 정치 지형이 바뀌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돈봉투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뛰었던 민주당의 혁신위. 글쎄요, 일단 혁신안을 냈지만 뭐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지금 위기인데 플랜 B가 또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을 보면 8개월이 이 임기가 8개월 미만이 남은 것 같으면 비대위로 가도록 돼가 있는데 네. 그전 같으면 이 전당대회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8개월이 언제냐? 12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9월달 안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진퇴 문제가 만약에 사법부에 구속이 된다면 과연 감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난 그래도 당권을 놓지 않겠다. 저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민주당은 분당 사태를 피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버틸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늦어도 10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해야 될 거고 그때는 아마 국정감사 중이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퇴진을 해야 될 거고 민주당은 이 조기 전당대회를 가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대위 체제보다는 전당대회가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낙연 대표가 롤백을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를 또 관심을 끄는 그런 유민주당 플랜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과연 예, 예, 관련이 말씀하십시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 묘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오는 2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소위 친문 의원들의 만찬 회동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 전략회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친문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고 뭐 이게 기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걸 이 조선일보가 사실은 보도를 했는데 네네. 뭐 신문을 감출 필요가 없고 예.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를 하고 나서 윤건영 의원부터 아주 반발이 컸죠. 네. 이건 소설이다 이러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윤건영 의원이 채팅방에서 대통령이 보자고 하신다 네. 이렇게 먼저 전가를 날렸고 그날은 만찬까지 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한 20여 명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고민정, 김의겸 그리고 민영배, 진승준 네. 이런 친문 의원들 명단들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단톡방에 늘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신병 처리가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 칼날은 자기에게 온다. 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자신이 박근혜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징역 1년에다가 징역 22년 합해서 징역 23년을 선고받도록 했고 그리고 끝까지 사면 복권을 시키지 않았고 석방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떤 사안들로 칼끝이 본인에게 겨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는 지금 걸까요?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네. 이거는 뭐 거의 국제적으로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대준 씨 가족의 한이 맺혀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뿐은 아닙니다. 지금 가령 이 도보 다리 위에서 USB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걸 밝혀라 이런 얘기부터 왜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옷 비용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연관되어서 네네. 다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을 시켜버리느냐 이런 문제까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에게 어떤 그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재판은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걸 서훈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솔직히 그 칼날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을 향해 오는 칼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솔직히 피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이러니까 무엇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친문 의원들 그리고 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 관료들, 네. 의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다시 그 단합을 해서 하나의 세력화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뭐 꼭 세력화라는 그 네네. 말보다는 그런 그 같이 뭉치자, 같이 의의를 모으자 이런 생각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분 25일이죠. 25일 날 모인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일찍이 그 모여서 어떤 만에 하나라도 결론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면 그것도 또 하나 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난다는 단톡방 내용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전혀 흘러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20여 명이나 되는 이른바 친문 의원들, 예. 뭐 언론은 20여 명이라고 하는데 범위를 조금 넓히면 좀 더 넓어지겠죠. 네. 아마 3, 40명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논의된 얘기들이 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의 속성으로 봐서 네. 이 친문 의원들이 그 만약에 보스를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그 단결력이 그렇게 끈끈할 리가 없어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렇죠. 어떤 모임을 가지는데 그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롤백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 명주가 아니면 문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모임이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날 부산에서 강연한다는데 그 상관관계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부산에서 이제 북콘서트를 연다는 건데 네네. 이 북콘서트가 그 본인이 쓴 책이죠. 대한민국 생존 전략. 네. 아마 이게 대선 그 준비를 하는 분들이 흔히 자기 저서를 다 내놓는데 그냥 그런 일환으로 나온 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는 뭐 돌고래 외교론, 이 돌고래 외교론이 뭔가를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중 경제 전쟁, 미중 뭐 패권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네. 전쟁 중에 대한민국이 돌고래처럼 아주 영민하게, 영민하게 그리고 세련되게 헤엄을 잘 쳐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줄타기 외교를 네, 잘 네.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예.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 가치 전쟁이니까 미중 전쟁이 하나의 가치 전쟁이니까 민주 진영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권위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에 들어갈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민주 진영에 들어가야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같이 동맹 관계에 들어가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이제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느닷없이 이 돌고래 외교론을 펼치면서 야 우리가 미중 전쟁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가치 전쟁 시대에 먹히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북콘서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 네.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지지자들 단합 대회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양산에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네네. 부산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또 그런 친 이낙연계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주를 거쳐서 다음 달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에서 그 모임을 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자신 또 이제 정치 세력화를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과시. 그럼요. 네. 결국은 그 본격적인 세과시는 다른 그 가령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계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이낙연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 다시 뭐 청소할 건 청소를 하고 새롭게 또 모을 분은 모으고 해서 재건하고 힘을 키우겠다. 세력화를 제대로 하겠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북 콘서트를 지금 3분이 계획이 돼가 있는데 뭐 3분뿐이겠습니까? 네. 앞으로 북 콘서트뿐 아니라 아마 토크 콘서트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뭐 이재명 현 대표가 어떤 변호사님이 보시는 구속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당이 몰렸을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네. 가령 본인이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뭐 구속이 됐다. 이랬을 때 본인이 그 당권을 내려놓고 예. 공직을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당권을 포기를 하고 공직을 내려놓는 순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길이 있느냐, 한번 물러난 것으로서 다시 재개할 길이 열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통수란 말이죠. 예, 그만큼 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씌워지고 있는 온갖 혐의들은 네.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들입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검찰총장이 뭐 결심을 달리해서 이걸 전부 다 없는 것으로 하자, 덮어두자, 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사안이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유수 언론들이 지금까지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맹렬하게 추적을 해와가지고 거의 언론에 지금까지 일면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공개가 되고 까발리셨던 사안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사법 처리만 남아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백인동 사건이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정자동 지금 수사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정자동 힐튼 호텔 사건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빠져가 있는 이 늪에서 헤어나기는 정말 어렵다. 이게 정말 늪이다. 지금은 제가 만약에 이재명의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야, 마음을 다 비워라. 이제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만족해라. 네. 난 이렇게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얘기해 보죠. 8.15 특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특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법치주의 유린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 때문이 아니냐. 뭐 그래서 알아서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특사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 특별사면은 그렇습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있고 뭐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야, 이번에 누구 특별사면을 하겠다. 네. 그리고 헌법상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먼저 결심을 하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죠. 네. 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사람을 특사하는 예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 특별사면을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 특별사면은 정말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하는 것이다. 미국 같으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아주 가령 포드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가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면한 것 빼놓고 대부분은 자기 임기 마지막 날 이제 뭐 특정 사람들을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한 10여 명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하고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튿날 일제히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 언론들이 비판을 쏟아요. 왜 이런 사람을 사면을 했느냐. 하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마지막 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정도 비판하고 그냥 다 넘어가 예. 버리는 게 하나의 관리였는데. 이 특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군주적 발상이었던 예, 우리는 것이잖아요. 해마다 연례 행사예요. 네, 이게. 네, 네. 8.15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 하나의 연례 행사고 1년에 한 서너 번 가령 이번에 8월 15일 날 또 광복절 특사에 포함이 안 되면 연말 네. 크리스마스 특사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연초에 또 무슨 특사에 포함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1년에 한 3, 4차례 이 특사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특사를 보면 사법부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이 재판을 해놓은 것을 그걸 대통령이 그냥 사면 복권을 시켜버리면 사법부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네. 이런 그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보면 특사야말로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태우 같은 경우는 이 재판을 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난 지가 이제 석 달이 되었어요. 형 확정 석 달 만입니다. 예, 석 달 만에 느닷없이 이제 사면 복권 대상에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10월 당장 그 구청장 재보선이 10월 달인데 네. 여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무공천한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네. 하나의 그 원칙 아니느냐, 당규 아니냐. 그럼 당규대로 그런 당규대로라면 공천을 주면 되지 않는다 이런데 네. 이걸 그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부자 고발, 네. 내부자 고발을 한 이 김태우를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공천을 줘야만 한다. 다시 그래 구청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얘기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 공천을 줘서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도 좀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상처 정도가 아니죠. 이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우리가 무공천을 하면 네네. 명분에도 좋다. 그럼 김태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네. 당선이 돼서 나중에 복당을 하면 아. 당도 좋고 당사자도 좋지 않겠느냐. 후보를 안 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는? 예, 국민의힘은 이제 귀책 사유가 이쪽에 있으니까 네.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명분에도 맞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눈 감고 아웅한다는 거죠. 뭐 꼼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해라.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판단을 해라. 네. 이걸 당당하게 당당한 그 내부 고발자로 평가를 한다면 공천을 줘라. 네. 공천을 줘서 다시 한번 그 시민에게 이 김태우에 대한 찬반을 묻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당당히 내세울 그런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고 보인다면 그래서 이 청와대에 있는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 네. 그건 공천을 주면 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는 충분히 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후보를 내느냐를 어떻게 보면 좀 보고 카드를 결정할 그럴 태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공천 여부를 보고 이쪽 카드를 꺼낼까요? 어떻게 이 보십니까? 강서구청장 이 선거지만 이 강서구가요, 이 전통적으로 쭉 보면 민주당이 절대 우위의 네네.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태우가 당선된 걸 사실은 대단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만큼 김태우라는 인물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시민들에게 강서 구민들에게 아주 산뜻한 인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 김태우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 당당히 나 승부를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설령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당한 승부가 다시 필요하다. 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천받아서 나온다면 진짜 전략 공천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긴다, 떨어뜨린다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까요? 이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것이 초점이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네네. 어떤 승부가 벌어지는가 하면 네. 문자고도 당과 당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선거구가 이 되는 거잖아요. 강서구에서 가령
전 서울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보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모든 판단들이 종합돼서 아주 어우러진 그런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총선 구도부터 총선 공천 방향까지 모조리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10월 달 이 재보선 때 차라리 김태호를 국민의힘도 내세워서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본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이걸 눈 감고 아무 하는 식으로 꼼수를 써서 무소속으로 나가라. 대신 우리는 공천하지 않고 나중에 당선돼서 돌아와다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 공당으로서 떳떳한 자세로는 안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내세운다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떠올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구청장 하나 뽑는 선거가 아닌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교수를 내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령 지금 김태우 vs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조국을 생각하는데 조국 감찰 무마였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국 교수는 지금 황당할 거예요. 이 딸 조민은 이 기소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이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던 스탠스 많이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해서 딸 조민만은 기소유예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그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려고 결정한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어제 이 조민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의무방해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했는데 본인이 다 알고 있었고 주도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조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역시 또 이러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일가족 4명이 모두 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처벌을 받는 문자 그대로 이제 한 집안이 이 홍준표 대구시장 표현을 빌리자면 도륙이 되는 그런 비극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뭐 조국 교수가 아마 출마하는 그런 못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